네, 계속해서 모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방자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의 부수가, 어, 사실 세 개의 부수죠. 세 개의 의미가, 두 개의 부수라기보다 세 개의 의미가 합쳐진 건데요. 하나는 모라는 것이 원래는 쟁기의 모양이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잡이가 있는 어떤 쟁기의 모양, 농기구의 모양이었다가 이게 이제 모서리를 나타내는 방이라는 발음을 가진 어떤 한자가 얘를 가차해서 쓰여서 이 모방 안에 사실은 쟁기의 의미, 그 다음에 어떤 모서리의 의미를 두 개 다 지금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애가 합쳐졌냐면요. 누가 또 합쳐지냐면 바로 여기 기대언자가 또 합쳐지게 되는데요. 여기 기대언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부분이 모방자를 닮았고요. 오른쪽 부분은 또 닮지는 않았죠. 근데 이 왼쪽 부분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기대언자가 나중에 모방자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방자는요, 사실 지금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죠. 하나는 쟁기고요. 다른 하나는 모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깃대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깃대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여기 한자에 그래도 여기 오른쪽 위에 이렇게 요런 모양들,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이 좀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깃대라는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좀 모양적으로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쟁기라는 의미와 모서리라는 의미로는 거의 안 쓰이고요. 나머지 이 깃대라는 의미 외의 한자를 쓰일 때는 얘가 주로 발음으로 읽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모방자 안에서도 좀 분업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기 얘가 이제 방으로 읽힌다 그러면은 얘는 깃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소리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깃대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요게 항상 붙는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쩌다가 깃대 의미랑 이 글자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초창기에는 이게 깃대죠.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사람 두 명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올림픽 그 경기가 시작될 때 선수단 입장할 때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사람들이 깃발을 따라서 이제 뒤에 쭉 선수단이 입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가던 그런 어떤 깃발을 들고 가던 여기 보면 사람 또 있죠. 그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사실은 전쟁, 싸움터로 나갈 때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깃발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양이 이 왼쪽 부분이 지금 요게 요렇게 해서 지금 모양이 지금 이렇게 모방처럼 비슷하게 후대에 변해 갔고요. 오른쪽 여기 사람 부분 있잖아요. 사람 부분이 이제 또 사람인자 이렇게 해서 변형이 일어나서 지금의 깃대 언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깃발을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간다. 그래서 이제 깃발의 의미와 군사의 의미를 같이 가지는데요. 이제 군사가 전쟁을 하러 보통 나갔을 경우에는 보통 외국으로 나가죠. 다른 나라로 나가기 때문에 밖으로, 그 나라의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행하다의 여행의 의미도 가지게 됐고요. 나그네의 의미도 그래서 얘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말두자는요, 국자의 모양이죠. 그래서 뭔가 양을 재는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요 모양이 말두로 변천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헤아릴 료자인데요. 뭔가 어, 양 같은 거를 이제 헤아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이나 가구랑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집면, 집엄, 굴바위엄, 덮을멱, 구멍결, 돌석기와 문문, 문호, 안석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씩 보실게요. 자, 집 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바뀌고 양 사이드 벽이 이렇게 변해서 집면이 되었고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머리 자리에 쓰이기 때문에 관머리라고 불리고요. 이렇게 집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 아래 지금 돼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 집 가짜, 집 가짜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집 안에요. 집 안에 지금 요거는 뭐냐면 머리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져 있는 사람의 옆모습이고요. 요거는 칠복자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기존에 있던 사람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모습이죠. 도적이죠. 도적 굿자이고요.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밑에 어진 사람인 이렇게 바뀌고요. 위에 두 선으로 바뀌어서 으뜸 원자가 되죠. 지킬 숫자 마찬가지로 집 안에 이렇게 마디촌자 손이 있어서 뭔가를 지키려는 모습. 그래서 집면자 같은 경우에는요, 집 그 자체도 나타내지만 이렇게 집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의 특정 공간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안의 어떤 뜰, 집안의 부엌, 집안의 곁책, 그 다음에 집과 같은 공간인 가게, 관청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있는 한자가 발음이 정, 이 안에 있는 발음은 포, 이 안에 있는 게 발음이 상, 이 안에 있는 게 발음이 점, 이 안에 있는 게 발음이 청 이래서 형성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자가 되겠습니다. 초기 형태가 지금 이렇게 벽이 한쪽밖에 없죠? 벽이 한쪽. 네, 이렇게 해서 집 엄자가 되고요. 굴바위 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돌출바위나 낭떠러지 같은 거. 그래서 이게 굴바위 엄이 그대로 됐고요. 얘도 단독으로 못 쓰입니다. 돌집, 바위 등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제 샘물 같은 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래서 어떤 언덕에 보통 이제 그 물의 근원들인 그 산 쪽, 저쪽 언덕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언덕원, 근원원 이런 거를 나타내고요. 덮을막자는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쫙 덮어놨죠? 여기 갓관자 한번 보실까요? 갓관자는 지금 여기 왼쪽에 으뜸한자,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마디촌, 손으로 이렇게 뭔가 갓을 씌워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갓관이에요. 아까 도적구랑은 다르죠? 도적구는요, 집 안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손이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양이 좀 달라요. 갓간자는 지금 요렇게 쓰이고요. 도적구자는 진면자에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릅니다. 이렇게 쓰이죠. 네, 그래서 손에 뭐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이냐 아니면은 뭔가 덮는 물건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구멍열자. 어떤 굴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래서 동굴이나 구멍하고 관련돼 있어서요. 요게 비어 있다. 그 다음에 엿보다. 그 다음에 갑자기라는 어떤 부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비어 있다, 엿보다. 그래서 공이라는 발음, 규라는 발음 지금 여기 나타나 있죠. 형성 방식이고요. 돌은요, 특정 공간 있죠. 특정 공간 아래에 놓여 있는 돌의 모습을 형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돌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대포라던가 돌을 깨뜨리다 동작, 그 다음에 돌의 모양, 주춧돌 이런 거랑 관련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소리랑 관련돼 있고요. 여기 이게 초잖아요. 그래서 얘가 초이고요. 기와는요, 대부분 흙그릇과 관련돼 있죠. 기와의 초창기 모습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와집 보면 이렇게 기와가 이렇게 맞물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쌌나 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요렇게 변하면서 이 기와라는 한자로 지금 변해가죠. 그래서 기와라는 게 나중에 흙으로 만들어진 무언가잖아요. 그래서 독이라든가 병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기와자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 관련된 표현인데요. 두 쪽 문은 문문으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한쪽 문은 문호로 이게 변합니다. 요거 훈을 찾아보면 사실은 지게호라고 적혀 있는 사전이 많은 편인데요. 이 지게라는 것을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예전에 우리 고유어에 한쪽 문을 나타내는 표현을 지게라고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짝문의 모양. 대부분 문, 한쪽 문과 두 쪽 문인데요. 두 쪽 문은 좀 큰 문이고 한쪽 문은 좀 작은 문이죠. 그래서 한쪽 문이 달린 거는 방이라던가 아니면 살인문이라던가 좀 작은 문들이고요. 이 큰 문은요, 집안에 있는 어떤 문, 그래갖고 문벌, 벌자에도 좀 확장해서 문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문 사이에 태양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게 사이간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발음으로도 쓰여요. 이 두 한자에서는 들을 문, 그 다음에 물을 문. 그래서 발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 있는 이제 그 안석,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기대가지고요.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있는 가구죠. 팔꿈치를 기대는 도구의 모습. 작은 재물을 올려놓은 탁자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부수로 쓰일 때 이런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 관련된 표현인데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죽 위자인데요. 사실 이 가죽 위자의 초기 형태를 보면 특정 공간, 요 가운데 건 아니고요. 특정 공간을 에워싸고 발바닥이 이렇게 뺑그르르 돌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발바닥이 이렇게? 발바닥이. 그래서 이 부분이 특정 공간에 발바닥이 이렇게 돌고 있는, 지금 발바닥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에워싼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이 가죽 위자로 바로 변천하는데 사실 얘가 가죽이는 아니었고요. 사실 에워싸다라는 의미의 위자였는데요. 아마 가죽이라는 아이가 이 글자를 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차 관계로 지금 남아있죠. 근데 예전에 이제 가죽이 좀 상용되던 제품이다 보니까 이 가죽 위자가 이 글자를 빼앗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쌀 위자가 자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요. 여기 동그라미를 쳐서요. 요런 문자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요게 바로 지금 한자 에어쌀 위자입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요거인데요. 요렇게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에워싸서 만들어 보니까 꽤 간편해. 그래서 각종 사람도 이렇게 에워싸 보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나라도 에워싸 보고 하면서 이게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서 부수가 되죠. 얘도 단독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자, 사방을 에워싼 모습, 대부분 에워싸다라는 의미가 관련돼 있다. 가두다. 네, 그 다음에 나라국자, 나라국자도 어떤 경계, 바운더리가 있는 의미이죠. 그래서 에워싸다라는 의미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흙토자, 땅바닥에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이고요. 요게 이제 요 흙토의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쓰이죠? 땅이라는 성질이나 상태 혹은 지역, 지형하고 관련돼 있고요. 뭐 기자라던가 마당, 장자 이런 한자들에 얘가 다 쓰이게 됩니다. 마당장, 터기 등등등등등. 근데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한자예요. 근데 이 흑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특히 춘추전국 시기에 만들어진 한자들을 보면요. 이 흑의 의미랑 관련이 없는데 얘를 막 갖다 붙인 경우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장식으로 쓰였다. 이 문자를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 흑토자를 갖다가 쓰는 이런 습성이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흑토자를 분석해 보면 흑토자하고 사실 입구자가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입의 의미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입구에 들어가는 경우, 흑의 의미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흑토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흑토 같은 경우에는 장식 획으로 그냥 막 갖다 써서 그런 경우이고요. 입구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입의 모양이 아니었는데 모양이 점점 변하면서 네모 모양으로 변한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입구자로 편입이 돼버린 거죠. 원래 입의 모양이 아니었는데, 입의 의미가 아니었는데, 한자 모양이 변하면서 네모 형태로 변하다 보니까 입구자랑 모양이 똑같아지죠. 네, 그래서 입구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선비사는 사실 요렇게 생겼죠. 흑토는 요렇게 생겼고요. 이제 그래서 모양이 좀 달라서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을 하셔라.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밭전자인데요. 예전에 경계가 분명한 밭의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지랑 관련돼 있고요. 밭이 이렇게 경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경계자나 아니면은 밭에서 그 당시에 주로 농기구를 사용을 했던 사람인 사내남자 이런 한자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마을리자는 사실 이 밭전자하고 흑토자가 합쳐진 한자예요. 근데 지금 쓸 때는 요걸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사람이 사는 마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게 들판이라는 어떤 한자를,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요. 들판이란 뜻과 이게는 이제 요게 발음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릴 리자, 발음으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뜻은 여기 구술옥자에서 지금 왔고요. 구술옥자, 이게 부수가 되겠죠? 구술옥자. 구술옥자, 이게 다스리다라는 게 사실 뭘 다스리는 거냐면, 구술을, 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행동을 다스리다라는 것에서, 다스리다는 의미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추상적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다, 뭐 이런 것까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언덕부하고 고을읍 한자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는 한자인데요. 언덕부하고 고을읍은요, 똑같이 이게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 좀 모양이 지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고을읍의 모양과 언덕부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언덕부는 왼쪽에 변자리만 놓여서 좌부변이라고 부르고요. 고을읍은 오른쪽에 방자리에만 놓이기 때문에 우구방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놓인다. 그럼 얘는 고을의 의미랑 관련돼 있는 아이. 왼쪽에 놓인다. 그럼 얘는 언덕의 의미랑 관련된 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내릴 강자, 언덕이라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 언덕이 지금 90도로 세워져 있는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능하고요. 그죠? 내리다, 오르다. 막혀 있죠. 이렇게, 아이고, 막혀 있죠. 그래서 막을 방자. 근데 언덕 의미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릴 강, 막을 빵, 오를 척, 언덕판 이런 것에 지금 쓰이게 되고요. 고을읍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을의 특징. 고을이라는 건 지금 이 초창기의 모습은요, 여기 또 어떤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는 공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나타냈는데요. 여기 공간과 사람을 나타내는 요 표현들이 합쳐져서 지금 고을읍이 됐습니다. 고을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고을이나 일정한 지역, 나라랑 관련돼 있죠. 어떤 경계가 있는 바운더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라의 의미 아니면 뭔가 때를 지어 있는 때 붙자 이런 의미에 지금 사용이 됩니다. 고을자는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행을 나타내는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것과 악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구분을 악기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 하다가 처음에는 제기 그릇 쪽에 넣었다가 요게 그 행하고 악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좀 고민 중이에요. 이 악기는 어디로 넣어야 되나? 네, 일단 한번 여기로 넣어볼게요. 배조, 수레거, 그다음에 붓고 피리약자 한번 볼 텐데요. 네. 배 주자 같은 경우에 나룻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룻배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90도로 각도를 틀면서 이런 형태로 남다가 지금의 배주가 됐고요. 얘는 이제 배의 종류, 그 다음 배를 대는 장소, 그 다음에 배를 대는 동작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의미가 이제 소리가 의자, 그 다음에 얘가 발음이 감이거든요. 그래서 함이라는 발음이 가능하고요. 얘는 발음이 창이죠. 창이라는 발음 가능하죠. 전부 다 형성자 형태로 만들어진 아이들이고요. 자, 수레거자 한번 보시면 수레거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완벽한 수레의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90도로 각도를 틀면서 바퀴 두 개만 남다가 결국에는 바퀴 하나만 남게 되는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수레거 발음이 두 개예요. 하나는 거 하나는 차이고요. 수레의 얘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한자이기 때문에 의미 이 훈에 굉장히 추상화된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벼울 경자도 처음에는 아마 수레가 가볍다였을 거고요. 비교하다도 뭐 수레를 비교하다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추상화가 일어나서 수레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벼운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냥 비교하는 의미는 타이가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랬겠죠. 그다음에 얘도 발음이 경이고요. 얘도 발음이 교입니다. 형성 방식이고요. 얘는 형성 방식이 아니라 지금 그 수레가 세 개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표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수레소리개, 수레가 세 개죠. 울릴 괭자입니다. 북고자. 북고자 보시면은 여기 북의 모양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이 북이고요. 왼쪽에 지금 막대기를 들고 있는 손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에 북채를 들고 치는 모습. 그래서 여기 북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바뀌었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 지탱할 지로 바뀌어서 지금 북고자가 되었습니다. 피리약자, 피리를 이렇게 묶은 피리를 이렇게 입으로 부는 모습이죠. 네, 그게 이제 변천되어서 지금의 피리약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식주행 관련된 부수까지 다 살펴보셨습니다.